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개론, 그간의 1주차에서 6주차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습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조금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들을 한번 더 짚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 여러 개 그 주제들을 우리가 다뤄봤는데 그 해당 핵심 개념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AI, ML, 그리고 DL의 어떤 포함 관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에이전트, 그리고 탐색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고요. 세 번째 때 우리가 게임 이론, 그리고 적대적 탐색 등을 공부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식 표현, 추론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그리고 확률적 추론과 베이지 정리, 베이지안 정리 공부하셨고, 그리고 나서 기계학습 내용을 살펴보셨었죠. 그렇게 각 주제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I, 그리고 DL, 그리고 ML과 DL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음, 일단 이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것 무엇인가요? 그렇죠? AI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인공지능을 뜻하는 AI가 가장 넓은 범주로 이렇게 어, 폭넓은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데이터를 더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게 기계학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망, 그런 방법론들 중에서, 기계를 학습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딥러닝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 각각의 기술, 물론 이렇게 완전히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각각의 범위에 어떤 계층적인 포함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어요. 각 개념의 정의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구현한 것입니다. 학습,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 지각, 언어 이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가장 넓은 범주의 개념이죠. 기계학습은요, 이런 인공지능 AI의 하위 분야가 됩니다. 명시적 프로그래밍이 없이,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학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의 어떤 핵심 단어라면 이런 명시적인 특정한 프로그래밍 없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규칙을 다 짜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딥러닝은 그런 그 기계학습의 하위 분야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그 뇌의 뉴런 구조를 흉내낸 그런 형태의 다층 구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대량의 데이터와 그리고 GPU 연산이 있어야 제대로 그 작동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GPT 혹은 그런 이미지 인식을 하는 AI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AI, ML, DL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물론 그렇죠. 정답은 세 개 다죠. 맞아요. DL이면서 ML이고 또 ML이면서도 AI예요. 물론 이제 어떤 이것들이 그 각각의 개념이 서로 간에 그 계층적이지만 물론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든 DL은 ML이다. 맞나요? 네, 맞죠. 모든 ML은 AI다. 그렇죠? 맞죠? 네. 그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에이전트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에이전트란 뭔가요? AI에서 에이전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정의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에이전트란 환경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개체. 센서로 환경을 감지하고 액추에이터로 행동을 수행한다. 예, 이게 에이전트입니다. 그럼 뭐 여기에는 센서나 혹은 액추에이터에 대한 이해가 물론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인식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인식에서 감지를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각각의 이 구성 요소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의 역할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입력 장치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카메라, 뭐 마이크, 온도계 이런 거 얘기하죠. 액추에이터 있어요. 액추에이터는 어떤 그 환경에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 있는 즉 출력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장치를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모터도 될 수 있겠고요. 화면에 출력을 한다거나 혹은 소리를 내보내는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자동 온도 조절기, 그러니까 뭐 에어컨인가요? 온도 센서로 실내 온도를 감지하죠. 그래서 설정 온도보다 낮으면 따뜻하게, 그죠? 에어컨디션은 요즘 뭐 냉방 그리고 난방을 모두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설정한 온도보다 높으면 그러면 또 에어컨 냉방기를 가동시켜 주는 거죠. 그죠? 이게 에이전트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에이전트. 그러니까 센서를 통해서 온도를 감지했어요. 그리고 그 온도에 따라서 히터를 켜거나 혹은 냉방기를 켜는 거 이런 것 이런 액추에이터를 동작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 카메라나 레이더, 뭐 라이더 이런 센서를 가지고 주변을 인식하죠. 그러면서 핸들이나 브레이크나 또 엑셀 이런 것들을 행동하게 합니다. 물론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요. 네, 밑에까지 이렇게 보면 5가지 유형과 함께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에이전트라는 건 환경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개체. 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식과 행동이라는 이 2가지가 그 핵심인데 유형으로 단순 반사 에이전트, 그리고 모델 기반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 그리고 학습 에이전트로 유형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네, 각각을 하나씩 다 살펴볼 건데요. 자, 밑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죠. 먼저 이 단순 반사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단순한 거예요. 예, 가장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현재에 인식되는 것만 그것에만 반응합니다. 온도 조절기 얘기했는데요. 자동으로 이제 온도 조절하는 거. 온도가 낮으면 히터를 켜고 온도가 높으면 끄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를 기억하거나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예측이나 계획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단순 반사 에이전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델 기반 반사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건
차이점이 내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눈앞에 안 보이는 것도 내부 모델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진공 청소기 로봇, 네, 로봇 청소기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 구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이전에 이미 청소했던 구역을 기억해요. 그래서 중복적인 청소를 피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런 걸 우리는 모델 기반 반사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 기반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예, 목표 기반 에이전트. 이건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을 해야 되겠죠.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그 달성을 위한 행동을 미리 계획합니다. 내비게이션처럼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지로 나아가는 경로 자체를 여러 개 계획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설정 값들도 에 따라서도 물론 변수가 됩니다만 뭐 예를 들면 뭐 무료 도로를 우선으로 하겠다라거나 혹은 최단 거리 혹은 최단 시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이 달라지게끔 계획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목표 기반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효용 기반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이 효용 기반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목표만 달성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다가 그걸 얼마나 최적 결과, 그러니까 얼마나 잘 달성했나 그런 그 효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효용 함수, 예, 그런 평가하는 함수를 효용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달성했냐. 라는 그런 유틸리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 달성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는데 자율주행을 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는 걸 일단 목표로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안전하기도 해야 되고 빠르기도 해야 되고 또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로를 선택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걸 효용 기반의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효용 기반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단순 반사 규칙으로 뭐 최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효용 함수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 학습에서 말하는 이 학습 에이전트에서 말하는 학습이란 어떤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행동하게 되겠죠. 알파고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알파고가 바둑을 뭐 한두 번만 두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더 쓸 때의 어떤 그 수에 대한 설계가 뭐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이렇게 모든 뭐 전 세계 계보 몇 년치를 뭐 봤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강해지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학습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형식적 정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요? 무엇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AI에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의할 때 쓰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 문제의 형식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5개 초기 상태 그리고 행동 전이 모델 그리고 목표 테스트와 경로 비용 이 5개를 모두 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는 방법에 필요한 구성 요소가 이 5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일단 초기 상태는 이렇습니다. 초기 상태는 말 그대로 출발점을 의미해요. 어디서 시작하나, 무엇부터 시작인가 이렇게
초기 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 제일 처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 그리고 액션, 행동입니다. 그 상태에서 초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의 목록입니다. 어떤 걸 할 수 있나,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하는 행동 목록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전이 모델인데요. 그럼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상태가 어떻게 되나, 어떤 상태로 도달하나 하는 게 전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 테스트는 이렇게 도달한 게, 그러니까 도달한 게 맞나 확인하는 거예요. 도착한 게 맞나. 그래서 그 부분을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해당하는 행동,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결과, 전이 모델, 그리고 이런 부분에 체크했는데 맞아요. 도착한 게 맞아. 그러면 그렇게 된 각각의 어떤 경로에서 대체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요. 현재 위치, 뭐 학교를 현재 위치라고 합시다. 그래서 좌회전, 뭐 우회전, 직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직진을 하면 다음번 교차로에 도달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이 모델이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부분이 거기가 집인가, 집에 도착한 건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근데 아직 아닐 수도 있고 그 교차로가 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테스트하는 게 목표 테스트. 그러면서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에 시간이나 혹은 거리나 혹은 이제 출발하니까 통행료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문제, 즉 이렇게 되면 이제 내비게이션 문제인 거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는. 자, 그런데요, 학습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개념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학습률이라는 개념은 딥러닝 혹은 기계학습에서 예, 개념입니다. 학습률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모델이 딥러닝이나 기계학습에서요. 그러니까 모델이 한 번에 얼마나 그 파라미터를 조정을 얼마만큼의 수치로 할까 이걸 결정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학습률이 너무 이제 크면 오차가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전에 내비게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어, 어떤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야 해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그 경로를 우리가 가다 보면 재계산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물론 가다가 우리가 다른 경로로 우리가 되어 있는 원래 안내된 대로 가지 않고 옆으로 틀 수도 있죠. 그렇죠? 저 길이 더 빠를 것 같아. 뭐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거나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은 계속 그 경로를 재계산을 하거든요.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어, 어,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재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몇 미터마다 경로를 재계산을 할까 이거를 결정하는 게 학습률이에요. 그래서 만약 학습률이 엄청 커요. 만약 뭐 1km마다 재계산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막 도로가 구불구불해요. 그런데 1km씩 막 직진해요. 그러면 목적지를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유턴을 막 반복하다가 도착을 못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막 맴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학습률이 또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뭐 1cm마다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방향은 정확하겠죠. 그런데 조금씩 이동해야겠죠. 안 그러면 계속 벗어났다 어긋났다 막 이럴 테니까요. 네. 그래서 물론 또 계산도 많이 하니까 배터리도 빨리 닳지 않을까요? 그 학습률이 적절한 게 필요합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효율적으로 도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학습률인데요. 우리가 문제를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위한 5가지 요소에는 포함되진 않습니다.
별개의 개념인데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탐색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완전성이 있고요. 최적성이 있고 시간 복잡도 그리고 공간 복잡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성이라는 건 뭔가요? 예, 반드시 이제 결과가 나나? 그러니까 찾아내나? 이런 거고요. 최적성은 그 최적의 값을 찾았나?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나? 이런 거죠. 시간 복잡도는 그렇죠. 얼마나 걸리나 시간이 이런 거고요. 공간 복잡도는 메모리는 얼마나 썼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색 알고리즘의 어떤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가 얼마만큼 만족스러운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평가에 쓰일 때요. 탐색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 우리가 B와 D와 M 이 세 개의 변수를 얘기했었습니다. B는 분기계수였죠. 노드 하나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의 숫자. 그죠? 그리고 목표 깊이인 D, 뎁스요. 예. 이거는 최적 해까지의 깊이. 최적 해가 있어요. 깊이가 얼마나 되나. 그리고 이 최대 깊이는 전체 그 트리의 최대 깊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BFS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B의 D승이고요. 공간 복잡도는 마찬가지 B의 D승. 그런데 DFS 뎁스 퍼스트요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는 B의 M승입니다만 공간 복잡도는 B 곱하기 M입니다. 그렇죠? 효율이 되게 좋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탐색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하는 기준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를 좀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이 각각의 그 평가에 쓰일 때의 변수들 분기 계수 그리고 목표 깊이인 D 그리고 최대 깊이인 M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그 분기 계수의 경우에는 이런 그 분석을 위한 물론 B도 그렇고 D도 그렇고 M도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변수예요. 셋 다 분석 변수입니다.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위한 그 분석 변수로 이런 B와 D와 M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게임 이론 그리고 적대적 탐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었죠. 그때 맥스 플레이, 그 다음에 민 플레이어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체스나 바둑 AI가 어떻게 최선의 수를 고르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봤던 게 여기 미니맥스 알고리즘부터 살펴봤었어요. 게임 이론은 우리가 AI에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순한 그 탐색 문제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탐색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는 나한테 불리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 행동까지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적대적 탐색입니다. 그렇죠.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일단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면 미니맥스 알고리즘은 뭐 하는 거였죠? 두 플레이어가 있어요. 게임을 해요. 이런 게임의 그 기본 알고리즘인데 맥스 플레이어는 점수를 최대화하려고 해요. 그건 나예요. 그리고 민 플레이어는 상대인 거죠. 나의 점수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상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두 플레이어가 항상 모두 최적으로 행동한다 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게임 트리를 역방향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게임에서 모든 그런 가능한 어떤 수를 트리로 그렸죠. 이렇게 트리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나의 차례면, 맥스의 차례면 자식 노드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선택해요. 근데 상대라면 자식 노드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값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값을 계산했었어요. 뭐 계산 방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막 이렇게 보려는 건 아닙니다. 이 이론, 게임 이론 그리고 적대적 탐색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어,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거 이제 각각의 층을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막 그렸어요. 그러면서 바텀업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심플한 거면 괜찮아요. 금방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맥스, 민, 뭐 돌아가면서 한 두 번 정도 하는 거다. 이런 거면 뭐 각각 그 자식 노드에서 큰 값 고르고 작은 값 고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체스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체스처럼 큰 게임에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노드의 어떤 경우의 값과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B의 D승으로 그 공간이 증가하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B의 D승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경우의 수가 분기계 수가 뭐 한 35 여기 있는 것처럼 깊이는 그러니까 뎁스가 80이라면 이거 35에 80승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그때 뭐 말씀드리면서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완전 탐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야 돼요. 탐색을 위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서 적용한 게 뭐였냐면 알파 베타 가지치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 위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미니맥스의 어떤 속도를 개선하는 기법이 되겠죠. 알파와 베타라는 이 두 개의 값을 유지하면서 네, 어떤 그러니까 탐색 즉 이쪽에 있는 가지는 탐색해봐야 기존에 정해져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그 가지를 통으로 잘라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파에는 그러니까 맥스가 현재까지 보장할 수 있는 최소값의 한, 미네는 현재까지 보장할 수 있는 최대값의 상한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 상한값이 하한값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이 되면 해당 가지를 탐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최적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적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지를 잘라내는 게 무해한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잘라내면 탐색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D승, 뎁스가 짧아지니까 그러면 B의 D승의 값들이 팍팍 줄어들겠죠. 그게 알파, 베타 가지치기였습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세요. 탐색 결과, 즉 어떤 게 최적이냐 하는 탐색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지를 잘라내서 그 부분에 대한 탐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속도를 높이는 거. 네. 그러니까 결과는 동일하고 속도만 향상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요것도 했죠. 몬테칼로 트리 탐색 또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알파고에서 사용된 탐색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미니맥스의 한계 어떤 거죠? 탐색 공간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랜덤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랜덤 시뮬레이션. 그래서 그 순서가 선택하고 확장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역전파 이렇게죠.
먼저 선택하고 확장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역전파였습니다. 선택이 뭐였나요? 트리에서 이제 가장 탐색할 만한 노드를 고르는 거예요. 요게 선택이에요. 그런 후에 그렇게 선택된 노드에서 새로운 자식 노드를 추가하는 게 확장이었죠. 그걸 랜덤으로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해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루트까지 거꾸로 올라가면서 반영시켜요. 이걸 역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식 노드를 추가하는 확장을 거쳐서 랜덤으로 게임 끝까지 해요. 그런 후에 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루트까지 올라가면서 거꾸로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게 MCTS의 그 4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지식 표현과 추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AI가 왜 지식이 필요하죠? 막 소크라테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AI가 여기에 지식 표현과 추론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AI가 추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추론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추론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런 추론을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AI한테도 이런 추론을 시키려면 그런 지식을 적절한 형태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하는 체계, 논리 체계로 크게 우리가 그 명제 논리나 1차 수로 논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제 논리는 뭐 어떤 겁니까? 뭐 이런 거죠. 색깔을 좀 다르게. 네. 뭐 P이고, 네. P가 Q이면, 네. R 뭐 이런 거요. P, Q, R 요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러니까 어떤 명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놓고 그 단위를 가지고 그 지식으로 삼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1차 수로 논리. 그러니까 1차 수로 논리는 먼저 보면 개체와 속성으로 이 관계들을 알고 또 반대로 또 분해도 합니다. 이게 뭐냐? 여기 변수 사용 불가, 여기는 변수 사용 가능, 양화사가 있고 뭐 이런데요.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명제 논리요. 뭐 이거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걸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명제 논리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P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다예요. 소크라테스가 뭔지, 사람이 뭔지, 어떤 이런 내부의 구조 혹은 관계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걸 1차 수로 논리로 하면 소크라테스, 일단 먼저 소크라테스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어떤 X 이렇게 두고요. 그죠? 뭐 사람, 휴먼, X 이면 뭐 죽는다. 그죠? 못할, X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가 사람이면 죽는다. 이렇게요. 예. 소크라테스가 이미 이제 물론 이전에 이 휴먼의 소크라테스라는 개체가 소크라테스라는 이 개체가 사람이라는 이런 속성을 이제 갖는 거죠. 그럼 이걸 포함해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제 논리에서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 다음에 뭐 홍길동은 죽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순신은 죽는다.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야 돼요. 모든 표현으로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명제 논리고, 그 다음에 1차 수로 논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각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개체를 구분해서 관계를 명시할 수 있게 하는 것. 네. 이게 1차 수로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 수로 논리의 형태로 하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뿐만 아니라 뭐 이순신은 죽는다, 홍길동은 죽는다 같은 내용을 자동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명제 논리에서 그 부분의 명제를 알려주지 않으면 추론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데요. 명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여기 표현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변수를 사용할 수 없죠. 변수라는 게 없어요. 그죠? 각각의 경우에 모두에 대해서 따로따로. 당연히 어떤 표현력도 낮아요. 양화사 이런 거 안 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x, 뭐 어떤 x 이런 거요. 예, 그런 거 없어요. 표현력도 낮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되게 심플하게 회로 설계를 하거나 이런 데에서 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렇죠? 1차 수로 논리는 그렇죠. 개체나 속성이나 관계로 분해할 수 있어요. 금방 얘기했던 이런 관적 내용들을.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x, 뭐 y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변수로 표현할 수 있죠. 양화사를 씁니다. 전칭 양화사나 존재 양화사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표현력도 높고요. 따라서 그것으로 추론이라는 걸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전칭 양화사, 예, 요거 A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죠. 네. 모든 X에 대해서 존재 양화사 적어도 하나, 어떤 X, 뭐 이렇게요. 그런 게 존재한다, 뭐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존재 양화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수로에서 어떤 핵심 장점이랄까요? 제일 비교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도 사실 다 따라오는 거니까요. 네. 개체와 관계를 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전향 추론과 후향 추론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추론 방향에 대한 거죠. 추론 방향. 네. AI가 추론하는 AI의 추론 방향을 얘기합니다. 포워드와 백워드 이렇게요. 자, 전향 추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포워드 앞쪽으로 가는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어요. 사실을 가지고 결론을 알아내는 거죠. 알려진 사실에서 출발해요. 알려진 사실에서 거기에다가 규칙을 적용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사실을 도출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그걸 반복하죠. 데이터 주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규칙을 적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 도출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방식. 이거 언제 씁니까? 가능한 모든 결론을 다 알고 싶어요. 네. 모든 결론 다 찾아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단 시스템, 알람 이런 데 사용합니다. 증상을 가지고 진단해내는 거죠. 어떤 증상이 있어요. 아, 몸에 열이 나요. 그러면 그것으로 내릴 수 있는 모든 진단은 나 다 알고 싶은데 몸에 열이 나요. 그죠? 이게 다쳐서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염증 수치가 높았을 수도 있고 뭐 암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맞아서일 수도 있고 더워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경우를 다 알고 싶어요. 이럴 땐 전향 추론 방식을 씁니다. 후향 추론은요. 어떤 목표에서 출발해서요. 사실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목표를 증명하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목표 주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한 가설을 검증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프롤로그라는 언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추론 이런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 프롤로그는요. 후양 추론을 쓰는 어, 후양 추론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예, 이거 그렇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습니다. 전향 추론이 아니에요. 네. 그 탐색 순서가 달라요. 그렇죠? 두 방식이 어떤 같은 목표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탐색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게 더 낫냐, 좋다, 나쁘다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거다. 그렇죠? 그 말씀도 예전에 수업 시간에 많이 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확률적 추론과 베이즈 정리입니다. 확률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베이즈 정리 이런 게 왜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확률을 알고 싶은 거죠. 그렇게 추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확률적으로 추론하고 싶어요. 아, 이러이러하니까 내일 비 올 것 같아.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가져가자. 이거는 내일 아침에 돼서 비가 와야 알 수 있는 거죠. 비가 100%올 때만 분명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기상 예보도 있잖아요. 기상 예보 같은 경우에는 70% 확률로 비가 와요.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 가져가요. 이거는 그냥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건 판단의 영역이고 확률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상 예보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70% 확률로 비가 옵니다. 10% 확률, 강수 확률 10%. 이런 말 우리 뉴스나 아니면 기상 예보 등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확률이 필요한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추론을 하기 위해서 이 확률이 필요해요. 이때 베이즈 정리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 공식을 쓰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 P는 확률이고요. 자, H는 사전 확률입니다. 어떤 사전 확률은 그러니까 증거를 이렇게 딱 보기 전에 증거 2인데요. 증거를 보기 전에 가설이 맞을 확률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 PEH 요거 붙을까요? PEH는 우도. 네, 이건 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설이 맞다면 이 해당 증거가 나올 확률, 이걸 우도라고 하죠. 그다음에 P2는요, 주변 확률. 네, 어떤 증거를 보고 난 주변 확률. 가설하고 상관없어요. 가설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증거가 나올 전체 확률. 이걸 P2라고 합니다. 주변 확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PH는 사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후 확률은 증거를 본 다음에 가설이 맞을 확률을 얘기하죠. 증거를 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이 베이즈 정리를 써서 하는 거는 뭐냐면 증거를 확인하고요. 가설이 얼마나 맞았나? 그걸 보고 그 확률을 갱신, 그러니까 즉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밑에 요 예제를 한번 잠깐 보시면 무게는 이런 공식을 쓰는구나. 여기 넣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병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예를 들면서 요 예제를 그대로 썼는데 2%랑 요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코로나도 있었고요. 우리 여러 가지 전 국민 혹은 전 세계가 막 확인을 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다들 그 진단을 한 번씩들은 다 확인해 보셨고 검사를 받아 보셨고 그 검사에 따른 진단은 또 다 받아 보셨겠죠. 자, 어떤 유병률 1%.
민감도 99%, 거기에 위양성률 5%.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민감도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양성으로 나올 양성으로 판정될 확률입니다. 민감도.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게 좋겠어요, 낮은 게 좋겠어요? 병이 있을 때 양성으로 나올 확률. 이건 높은 게 좋죠. 그죠? 그다음에 위양성률 이건요. 병이 없는데도 양성으로 나올 거. 이게 위양성률이에요. 5%? 이거는 낮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병이 없어도 양성으로 나온다. 그게 위양성률. 근데 그렇게 안 나와야 좋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이런 유병률은 1%예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 중에 1%가 이 병에 걸린다. 그런데 병 걸린 사람을 검사해 보면 99%는 우리가 양성으로 해낸다. 그런데 그렇게 판독한 수 중에 5%는 아니야, 틀린 거야. 양성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병이 없어.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이용해서 사전 확률, 주변 확률, 사후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즉 이 공식은 이 사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그런데 그게 실제 병일 확률은 얼마냐? 이게 사후 확률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몇 퍼센트 정확도냐 이걸 치우고 일단은 사후 확률이 뭐냐를 알아야 되니까요.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실제 병이야? 근데 실제 병이야? 그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실제 병이야? 라고 다시 물어요. 위양성률이 있기 때문이죠. 위양성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게 이 베이즈 정리입니다. 여기에 넣으면 계산하는 게 이렇다는 거죠. 병이 있을 확률, 그러면 1%라고 했으니까 0.01인 거죠. 그럼 정상인 사람은 얼마예요? 0.99는 정상이고 0.01은 병이 있는 사람, 걸린 사람. 자, 양성 계산해 볼까요? 이 양성은 0.99 곱하기 0.01에다가 0.05 곱하기 0.99입니다.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값이 0.0594가 나와요. 그러면 이 0.0594를 가지고 그러니까 병이 걸린 사람 0.01에 그 민감도 99%를 곱한 이 값을 다시 나눠줘요. 그게 요거예요. 그러면 16.7%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지만 이게 실제 병일 확률은 16.7%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병률이라는 이 1% 말이에요. 이게 사전 확률인데 이 확률이 엄청 지금 낮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우리 그때 막 그럴 때는 뭐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마주쳤는데 뭐 같이 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뭐 마주치기만 했는데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걸렸다. 막 그때 초기에 그런 것도 뉴스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동선 파악하고 막 그랬죠. 예. 그때 이게 확산되기 전이어서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라는 게 막 확산될 때는 상대적으로 어떤 그 증상이나 이런 게 약해지면서 확 퍼지기 시작하죠. 네, 어쨌든 그 이전에 막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유병률이 1%여서 이걸 확 깎아먹는 거죠. 1%여서. 만약 요 값 때문인데, 그죠? 요 값에서 0.01이 곱해져 버리니까요. 근데 이 값이 만약에 크다, 유병률이 크다. 그러면 모수가 커지죠. 그러면 나누게 되면 이 값이 점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확률이 사후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정리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밑에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요. 자,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이건 뭔가요? 확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그래프, 그 중에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로 표현한 모델입니다. 확률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했다. 어떻게 했냐? 먼저 노드는 확률 변수를 의미해요. 확률 변수. 비가 오다, 왔다. 잔디가 젖는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 그런 예를 막 들었었어요. 자, 화살표, 그러니까 엣지요. 이게 이제 원인이죠. 원인의 어떤 결과로 향하는 그 방향,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가 조건부 확률 테이블이라는 걸 갖습니다. 이게 뭐 내용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건부 독립을 활용해서 진단과 추론이 가능해. 인과 추론을 하고 어떤 걸 이용해서 비순환 그래프를 써서 이렇게요.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그래서 정리하자면 비순환, 순환이 존재하지 않아요. 비순환, 순환이 없는 게 핵심입니다. 순환이 생기면 DAG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나이브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그 특성들이 각각이 어떤 단어나 이런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단순하게 그런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특성을 해당하는 단어들이 모두가 완전히 독립적이기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뭐 약간 그래도 돼? 싶은데 실제로는 꽤나 잘 작동해요. 그러니까 뭐 스팸 필터처럼 이런 거요. 뭐 무료, 쿠폰, 뭐 당첨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서로 이게 모두 다 같이 있어야 저기 스팸이다 이렇게 가정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무료만 있어도 혹은 쿠폰만 있어도 혹은 뭐 당첨이라는 단어만 있어도 스팸일 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계산을 이걸 분류기를 사용을 해도 각각의 이 우도들이 독립적이지만 곱해지면서 스팸 여부를 판단하게끔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동작 잘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이브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실제로 아닐지언정 독립적이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산정하는 거 그걸 나이브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 돼가나요? 기계학습 최근의 내용이어서 여기서 좀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기계학습은 우리가 그 학습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습니다. 지도학습은요. 지도학습은 어떤 거죠? 정답이 있어요. 그죠? 정답이 있고 그렇게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예요.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어요. 이건 데이터 자체의 패턴이나 구조를 확인하는 게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은 보상 신호가 이제 주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행동 전략 자체를 바꾸게 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면 내가 보상을 많이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달린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입력에 대한 출력에 대한 그 예측을 하죠. 근데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스팸 뭐 이런 거요. 그때 뭐 그래서 뭐 집값 가격 예측 뭐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선형 회귀, 결정 트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지도 학습에는요. K-민스, 군집화 알고리즘이죠. 그다음에 PCA, 요거 차원 축소 알고리즘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지도 학습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어떻게 있는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분류와 회귀. 네, 지도학습에서요. 분류와 회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산적인 범주냐, 연속적인 수치냐, 뭐 이런 얘기했었죠. 분류는 그래서 분류는 그, 그 입력이 이거 어떤 겁니까? 입력을 미리 정해진 어떤 그 카테고리, 범주 이런 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뭐 이메일이 스팸인가? 아닌가? 이렇게요. 그러면 이다 아니다 두 개 범주. 이 숫자가 뭐 0에서 9 중에 뭔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범주는 0부터 9니까 10개의 범주가 있는 거죠. 이 종양은 양성인가? 뭐 악성인가? 이렇게 해요. 그럼 두 개의 분류. 이렇게 몇 개의 범주,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거 이걸 분류라고 해요. 회귀는 어떤 거예요? 연속적인 수치. 이 집의 가격은 얼마인가? 그러면 뭐 얼마, 뭐 1억,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일 기온 얼마야? 어떻게 돼? 23.5도 뭐 이렇게 이런 거요. 이런 연속적인 수치 이런 거죠. 근데 분류와 회귀 모두 다 지도학습이에요. 그렇죠? 지도학습인데 그걸 이렇게 지도학습의 두 가지 방식을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데이터셋을 분할하는 우리 트레인,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트레이닝 할 때 쓰는 거, 훈련할 때 쓰는 거, 밸리데이션 검증할 때 쓰는 거, 그리고 테스트 할 때 쓰는 거 이런 거요. 어떻게 했어야 하더라? 기억나시나요? 어떤 모델이 실제로 학습을 하게 하는 그 데이터는 이제 훈련 셋입니다. 훈련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가중치 같은 걸 업데이트 해줄 수 있죠. 그게 파라미터인데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서 실제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학습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요. 그 체크에 쓰는 게 검증 데이터. 예. 그래서 뭐 레이어 수, 뭐 학습률 이런 거요. 그런 그 수치 같은 게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그 이런 것들을 튜닝, 그러니까 조정하는 용도로 이 검증 단계를 거치죠.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예요. 이거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거는 최종의 마지막으로 딱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쓰지 않았던 데이터여야 한다고 했죠. 쓰던 걸 또 쓰면 답을 알고 하는 거. 몰라도 그냥 답대로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테스트는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네. 자, 그 다음에요. 과적합. 네, 과적합은 이거 뭔가요? 오버피팅? 과적합이란 뭐죠?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지나치게 맞춰져 버린 거.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선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지 않고 막 그런 경우에 이럴 수 있어요. 훈련 정확도 자체는 높지만 검증이나 테스트 정확도가 낮게 나오면 아 이거 지금 과적합이 우려되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훈련에선 정확도가 99가 나왔어요. 훈련에서. 근데 검증에서 갑자기 62%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 뭐 54%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데이터를 맨 처음에 그러니까 훈련하는 훈련 데이터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딱 맞춰져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증이나 혹은 그 테스트 그, 예, 마지막 테스트에서의 내용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이거 과적합이 너무 심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량 자체가 일단 훈련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예, 이게 제일 많으면 제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드롭 아웃 얘기했어요. 예, 랜덤하게 어떤 걸 이제 꺼버리는 거죠. 뉴런의 일부를 끄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교차 검증.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검증을 해요.
정규화도 있어요. 예, 이제 정규화는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페널티 같은 거 막 주고 이러면서. 예. 하지만 훈련 데이터에만 성능을 최대화시키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요것만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화학습의 어떤 요 내용들 한번 볼까요? 용어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행동 방침을 학습하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보상을 어떻게 받았나 이걸 기준으로 학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게 강화학습의 목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지도학습과의 어떤 차이점을 본다면 지도학습에서는 정답을 미리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입력에 이런 정답을 내 라고 미리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강화학습에서는 정답을 일부러 안 알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 잘했어. 저렇게 하면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했더니 잘했다고 하네. 그러면 더 이쪽인가 더 저쪽인가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더 나은가 그 경험으로 이렇게 배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강화학습이다. 예, 그래서 뭐 알파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알파고한테도 그렇게 한 거죠. 바둑에서 이기면 플러스 1, 뭐 지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둬야 이길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임 AI는 그러니까 뭐 점수가 올라가는 보상을 주면서 점점 스스로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네. 뭐 물론 이제 좀 더 피지컬적인 로봇이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막 페널티를 주는 형태. 안 넘어지면 안 넘어지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걸음걸이를 스스로 학습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자, 요런 내용들로 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셨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요 내용은 그 게시판에 그 자료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자, 다음 주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